노년에 접어든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인간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까?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단 한마디 말이 관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곤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 말이 바로 "나 요즘 좀 여유 있어" 라는 표현일 때 상황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왜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여유 있다고 말하는 순간 마음을 닫을까요? 왜 오래된 친구들이 갑자기 멀어지고 심지어 냉담한 태도를 보일까요? 이 단순한 질문 속에는 노년층 인간관계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관계는 무너지고, 알면 평생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비교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50, 80대는 인생의 성적표가 어느 정도 드러난 시기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잘 되면 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 어려운 나이이기 때문에 남의 여유는 곧 나의 부족함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말이든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관계를 결정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유롭다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는 자동 계산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편해졌고 나는 왜 아직도 이럴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비교는 마음의 벽을 만듭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노년층에게 경제적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구조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60대 이상 성인의 67%가 경제적 능력이 인간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결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노년층이 돈 문제에 얼마나 예민한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 누군가 아파트 하나 더 샀다 혹은 연금이 넉넉하다고 말하면 그것이 단순한 기쁨의 나눔일지라도 상대방은 나와 다른 세계로 가버렸구나 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때 생기는 미묘한 간극이 바로 관계에 처음 깨지는 소리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진실을 드러내기보다 체면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체면은 곧 존엄이고 존엄은 곧 삶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누군가 요즘 좀 괜찮아졌다고 말하면 그 말은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상대는 내가 말하려던 체면을 무너뜨린 사람처럼 느껴지고 마음속에서 조용한 반감이 시작됩니다. 이 반감은 말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저 사람은 변했어. 이제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본인은 단 한 번도 그런 의도를 가진 적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좋은 소식을 나눴을 뿐이고 오히려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솔직하게 말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언제나 상대가 느끼는 방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심리학자 런 페스팅거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사실보다 감정에 움직인다. 감정은 비교에서 나오고 비교는 끊을 수 없는 본능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돈 이야기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실제로 한국의 50원 80대 중 54%는 친구가 갑자기 돈 이야기를 꺼낼 때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경제적 차이는 곧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같은 위치에서 대화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고 이는 대화의 온도와 친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마음 편히 농담을 주고받던 사이가 어느 순간 어색해지고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리감은 결코 자연스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이제 우리와 다르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겠지. 혹은 저 사람은 이제 부담 없이 살 테니 우리를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감정은 나도 모르게 표정과 말투에 스며듭니다.
상대는 그 변화를 감지하고 다시 마음을 닫습니다. 이렇게 굴러가는 작은 쉐키우가 어느새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큰 균열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노년기의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좁다는 사실입니다. 20-30대에는 친구가 많고 환경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만나는 사람이 거의 고정됩니다. 동네 친구, 오랜 지인, 가족 몇 명. 이 소수의 관계가 무너지면 버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예민해지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단 1초의 말이 10년의 관계를 흔들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조금 여유가 생겼다는 말을 쉽게 내뱉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관계를 깨뜨릴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마음도 솔직해집니다. 숨기고 싶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며 가벼워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솔직함이 항상 관계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솔직함은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뒤에서 더 깊이 다루겠지만 첫 번째 결론은 분명합니다. 노년기에 돈 이야기는 절대 가볍게 꺼낼 주제가 아니다. 관계를 보호하고 싶다면 오히려 침묵이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돈은 사람을 잃게 만들고 침묵은 사람을 지켜줍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비교의 심리, 기대의 심리, 실망의 심리, 그리고 관계가 무너지는 실제 메커니즘. 이 모든 것이 인간관계의 숨은 기초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남은 인생의 인간관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노년층의 인간관계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비교의 심리 때문입니다. 비교는 멈추고 싶다고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비교는 더욱 날카롭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비교의 실체가 어떻게 관계를 뒤틀고 오랜 우정을 무너뜨리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71%가 친구의 경제적 여유가 느껴질 때 마음이 복잡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복잡한 감정이란 바로 질투, 열등감,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실망감이 섞인 것입니다. 이 감정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상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말을 꺼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요즘 임대 수입이 조금 들어와서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그 말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비교의 기준구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아직도 모자라는데 저 사람은 벌써 여유롭구나. 이렇게 시작된 생각은 나도 모르게 감정의 무게를 쌓아갑니다. 특히 60대 이후는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갑작스러운 반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여유는 마치 자신의 부족함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상향 비교라고 부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젊을 때는 상향 비교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나도 노력하면 저렇게 될 거야. 하지만 노년에는 이 비교가 희망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뀔 수 없구나. 내가 평생 뭐 한 거지? 이런 자책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심리가 더해집니다. 바로 기대의 심리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랜 친구나 가까운 지인일수록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갑자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거나 경제적 안정이 생겼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면 그 기대는 흔들립니다. 왜 저 사람만 잘 되는 거지?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일까? 이 의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불만을 키웁니다. 이 불만이 바로 관계를 서서히 병들게 만드는 독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상대의 말투가 달라 보이고 표정이 낯설게 느껴지고 사소한 행동이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런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낍니다. 뭔가 달라졌다. 이것이 바로 비교의 그림자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가치가는 문화를 중시합니다. 친구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살아가고 비슷한 경제 사정 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관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같이 가던 흐름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같은 무리에 속한 존재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상대는 스스로 분리감을 느끼고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만듭니다. 이런 현상은 실제 뇌과학 연구에서도 확인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의 성공을 들었을 때 뇌의 통증 영역과 유사한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타인의 성공 소식은 뇌의 작은 통증으로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이 통증이 반복될수록 상대를 향한 감정은 미묘하게 변합니다. 겉으로는 축하를 해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질투와 열등감이 꿈틀거립니다. 노년에 접어든 사람들의 관계가 특히 더 민감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사회적 책임, 직업적 정체성 등 삶의 많은 역할이 끝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정체성의 상당 부분이 나의 현재 삶의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런 시기에 누군가의 여유로운 모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흔드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오래 기억되고, 더 크게 상처를 남깁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말을 한 사람은 왜 이런 심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할까? 이유는 명확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기쁨을 자신의 부족함을 확인하는 장면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의도와 해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관계는 오해 속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더 무서운 점은 비교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촉발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나타나거나 조금 더 넉넉한 소비를 보이거나 여행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이미 마음속에서 비교를 시작합니다. 결국 말 한마디가 아니더라도 여유의 흔적은 언제든지 관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한 뒤 드는 생각은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이 질문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출발점입니다. 비교의 심리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심리를 자극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는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어떻게 관계의 균열로 이어지고 왜 경제적 이야기가 권력의 언어로 변해버리는지를 더 깊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비교의 심리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말의 무게를 이해할 차례입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돈을 말하는 순간입니다.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즉시 형태를 갖추고 그 형태는 상대의 기억 속에 남아 관계의 구조를 바꿉니다. 우리가 아무 의도 없이 요즘 좀 괜찮아졌어 라고 말하는 순간 관계는 이미 미세하게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칠고 뚜렷해지며 결국엔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당신의 위치, 삶의 질, 역량까지도 암시하는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안정됐구나. 나보다 위에 있구나. 이제는 우리와 다르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주 짧은 순간에 아주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인간관계는 평등해야 유지됩니다. 그런데 돈 이야기가 등장하는 순간 그 평등이 깨집니다. 실제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 10명 중 7명은 친구가 갑자기 여유를 드러낼 때 거리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 거리감은 단순히 감정적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관계의 결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지고 말수를 줄이고 농담을 덜 하게 됩니다. 평소였다면 가볍게 지나갈 말도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 결과 둘 사이의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경제적 이야기가 가지는 권력의 속성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돈이 있다는 말은 듣는 사람의 눈에는 힘의 차이로 비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여유롭고 나는 도움받는 입장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감정이 생기면 관계는 수평에서 수직으로 바뀝니다. 이 수직성은 우정이나 친밀함을 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부담을 줍니다. 부담은 결국 거리를 만들고 그 거리는 관계의 끝을 향해 이어집니다. 문제는 말을 한 사람은 이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전 같지 않지? 왜 분위기가 어색하지? 이런 의문만 들 뿐 원인이 내 말 한마디였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선의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한 건데 왜 오해하지?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선의보다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은 상대가 느끼는 방식입니다. 선의는 설명해야 알 수 있지만 감정은 순간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더 빠르고 더 깊게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심리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선의의 베풀미, 오히려 오해를 낳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밥을 사주며 이 정도는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그 말투는 의도와 다르게 들립니다. 상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이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해석이 쌓이면 관계는 더 이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경제적 차이가 상대의 마음속에서 실제보다 훨씬 크게 확대되는 것이죠. 또한 노년층의 소비 패턴은 타인의 인식을 매우 민감하게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디서 밥을 먹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아주 세밀하게 파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교의 기준이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사회 전체를 비교하지만 노년에는 가까운 사람 한두 명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소비 습관의 변화조차 크게 비춰집니다. 저 사람은 형편이 좋아졌구나. 이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부터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게 바뀝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함께하는 소비를 통해 유대감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경제적 여유를 드러내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누리기 어려운 것을 쉽게 누리는구나 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이 시점에서 관계는 이미 수평성을 잃습니다. 소비의 차이가 마음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 차이는 침묵 속에서 점점 깊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감정의 변화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비교 상황에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뇌는 타인의 성공이나 안정적인 모습을 위험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코르티솔 조절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타인의 여유를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쉽게 쌓입니다. 다시 말해, 상대의 여유는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심리, 생리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 불안은 결국 오해, 경계,
거리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관계는 작은 균열이 쌓여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벽돌이 하나씩 빠져나가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다다릅니다. 노년기의 관계는 돈 이야기에 취약하다. 너무도 쉽게 오해가 생기고 너무도 빠르게 간극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들은 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관계의 평화를 지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자산이 아니라 마음이고,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더욱 현실적이고 충격적입니다. 바로 돈을 이야기한 후에 따라오는 더 큰 문제, 도움 요청과 빚, 그리고 관계의 파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친구를 잃고 인생에서 큰 상처를 겪습니다.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노년기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부탁받는 순간이 관계의 분기점이다. 돈 이야기가 단순히 비교와 거리감을 만든다면 돈 거래는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폭탄이 됩니다. 특히 50과 80대는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돈 문제는 감정과 자존심, 생계가 얽힌 복잡한 갈등으로 발전합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빚과 도움 요청이 왜 파국을 만드는지, 실제 심리학적 메커니즘과 한국 노년층의 현실을 통해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빚 문제를 그냥 돈이 오고 가는 일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인간의 감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노년층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62%가 돈을 빌려준 뒤 관계가 어색해졌다 고 답했고, 47%는 돈 때문에 친구와 연락을 끊었다 고 말했습니다. 이 숫자만 봐도 돈 거래가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한 명을 잃는다는 것은 사회적 지지망 전체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 거래의 첫 번째 문제는 기대와 책임의 불균형입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상황이 급합니다.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라면 도와줄 거야 라는 강한 기대가 자리 잡습니다. 반면 빌려주는 사람은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여유가 없는데 혹시 못 갚으면 어떡하지? 관계가 어색해지면 어떡하지? 이 둘의 감정 온도차가 이미 갈등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오고 간 뒤 벌어집니다. 돈을 빌린 사람의 심리가 빌려준 사람보다 훨씬 더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행동과 현실이 충돌할 때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심리가 돈 거래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빚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형편이 어렵다. 이 두 생각이 충돌하면 강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마음속에서 회피 전략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빌려준 사람을 피하고 연락 빈도를 줄이고 만나자고 해도 거절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안해서 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안함이 점점 불편함, 부담, 그리고 분노로 바뀝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나타나는 심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빌려줘서 오히려 불편해졌다. 그럴 거면 애초에 빌려주지 말지.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심리가 생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은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 중 하나이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감정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음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상대를 탓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의 마음도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도와준다는 마음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갚지 않거나 연락이 뜸해지면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내가 괜히 빌려줬나?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 혹시 일부러 피하는 건가? 이 불안은 점점 서운함으로 결국엔 상처로 발전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감정의 폭이 좁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은 서운함도 크게 느껴지고 오랫동안 남습니다. 여기에 다른 문제도 생깁니다. 주변의 시선과 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이 촘촘하기 때문에 누군가 돈을 빌렸다는 소문은 금방 퍼집니다. 그리고 소문은 사실보다 항상 자극적으로 변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더라. 안 갚고 있다더라. 둘이 사이가 틀어졌다더라. 이런 과정 속에서 관계는 점점 회복 불가능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실제 사례 연구에서도 노년층이 인간관계를 상실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가족 문제가 아닌 금전 문제라고 밝혀졌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지는 고령사회에서 빚, 보증, 돈 거래는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1순위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가장 큰 파괴력을 가진 것은 바로 보증, 연대보증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보증은 돈 거래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한국 50대 이상 파산자의 34%가 지인의 보증 문제 때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삶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위험입니다. 그래서 노년층 재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부모, 형제, 친구 누구라도 절대 서지 마라. 돈 거래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관계의 역할 변화입니다. 돈을 준 사람은 은연중에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빌린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수평적 관계가 갑자기 수직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래 위치에 놓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빌린 사람은 그 상황이 계속되면 점점 부담을 느끼고 결국 관계 자체를 멀리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현상은 설명됩니다. 돈 문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강하게 자극하는데 노년층은 코르티솔 조절 능력이 떨어져 감정의 폭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즉, 같은 돈 문제라도 젊을 때보다 노년층에게 훨씬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도 큰 갈등으로 이어지고 작은 오해도 큰 절교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노년에 돈을 빌려주면 돈을 잃고 빌려주지 않으면 사람을 잃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두 가지 모두 잃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돈 문제에서 단호해지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거절은 미안함을 남기지만 빌려주는 것은 상처를 남깁니다. 거절은 잠시지만 돈 거래는 평생의 후회를 남깁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래서 왜 많은 현명한 어른들이 조용히 살아야 오래간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재산을 숨기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왜 평화를 가져오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삶에서 가장 크게 요구되는 가치는 평화입니다. 젊을 때는 성공, 성취, 인정이 중요했다면 50대 이후부터는 관계의 안정, 마음의 고요함, 그리고 일상의 편안함이 훨씬 더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조용히 살아야 오래 간다.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덕목이 아닙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전략입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왜 조용한 삶이 노년을 보호하는지, 그리고 왜 재산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합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으며 타인의 기대를 키우지 않으며 관계의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이나 안정된 삶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여러 감정, 예를 들어 질투, 비교, 기대, 실망 같은 감정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해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한국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다고 답한 비율이 6%에 달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상대가 나를 내려다보는 느낌이 든다, 말이나 행동이 조심스러워진다, 부담이 생긴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여유를 드러내는 순간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방어 태세를 갖추기 때문에 관계는 자연스럽게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된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재산이 많든 적든 지혜로운 사람들은 겸손한 소비 패턴을 유지합니다. 의외일 만큼 검소하고 조용하게 사는 부자들이 많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에서 확인됩니다. 실제로 한 금융기관에서 고령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위 1% 자산가 중 78%가 나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부자일수록 조용히 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드러내는 순간 관계가 인공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에 가까워질수록 인간관계는 진짜 관계와 표면적 관계가 확실히 나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이지만 경제적 여유가 드러나는 순간 그 친절은 순식간에 조건과 기대가 붙은 관계로 바뀝니다. 반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며 조용하게 살아가는 사람 곁에는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는 사람들이 남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집니다. 또한 재산을 숨기고 조용히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의학적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감정 변화에 민감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나 질투가 생기면 그 감정이 곧바로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질환, 불면증, 소화장애 등 다양한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노년층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연구에서도 타인의 시선과 비교가 스트레스 요인 1위로 꼽혔습니다. 결국 조용한 삶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직접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노년층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가진 한 70대 남성은 매일 같은 검소한 옷을 입고 10년 넘은 차를 타고 다니며 동네 백반집에서 점심을 해결합니다. 아무도 그가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그저 편안하고 따뜻한 어르신으로 알아볼 뿐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있다는 걸 알리는 순간 사람의 눈빛이 바뀝니다. 관계의 온도도 바뀌고 내 삶도 복잡해지죠. 그래서 나는 조용히 삽니다. 이 한 문장에는 노년층의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마음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 조용한 삶을 선택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자기 보호이며 인생을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강북의 한 작은 동네에 사는 65세 여성은 경로당에서 무료 급식을 자주 먹고 버스를 이용하며 겉으로는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대 수익만 매달 900만 원 이상이고 집도 여러 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유 있다는 걸 말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정도도 못해주냐는 눈빛이 생기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나도 편하게 지내요.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아니라 기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관계를 망칩니다. 기대가 생기면 실망도 생기고 실망은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기대도 생기지 않고 실망도 없으며 관계는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조용한 삶이 평화를 가져옵니다. 경제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부유해 보이는 사람에게 심리적 비용을 느낍니다. 심리적 비용이 높아지면 상대와의 관계 유지에 들어가는 감정적 에너지가 커집니다. 결국 관계는 자연스럽게 끊어지거나 약해집니다. 조용한 사람은 이 비용을 상대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노년기의 평화는 드러내지 않음에서 온다. 돈이 있어도 없는 듯, 여유가 있어도 모른 척, 넉넉해도 검소하게. 이 태도가 관계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건강을 지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남은 인생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들, 즉 실천 가능한 원칙과 행동 지침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노년의 삶을 바꾸는 마지막 조언이 될 것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나온 세월은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의 삶은 언제든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돈 이야기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흔들고 비교와 기대가 어떻게 상처를 만들며 조용한 삶이 왜 노년의 평화를 지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약속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많은 어른들이 실제 삶에서 깨달은 지혜이며 노년에 들어선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삶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보여주지 말 것입니다. 돈, 자산, 여유, 자식의 성공, 부동산, 이런 요소들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대와 비교가 생깁니다. 기대는 부담을 낳고 비교는 상처를 낳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해도 인간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여주지 않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유가 있어도 그저 그래 라고 말하고 자식이 잘 돼도 무난하게 지내 정도로 말하는 겸손한 태도는 오해를 줄이고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해 줍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자랑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단호해질 것입니다. 특히 돈이나 보증에 관한 요청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은 순간의 미안함을 남기지만 빌려주는 것은 평생의 상처를 남깁니다. 실제로 한국가계금융조사에서 60대 이상 응답자 중 43%가 지인의 돈 문제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다고 답했습니다. 이 통계는 좋은 마음이 얼마나 쉽게 오해와 파국으로 이어지는지 잘 보여줍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는 일이며 동시에 상대에게도 기대를 심어주지 않는 지혜입니다. 단호한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되레 관계를 보호하는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 약속은 진짜 중요한 관계에 시간을 쓸 것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오면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좁아지고 깊어집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삶에 힘이 되어주는 단 몇 명의 사람과 진정한 시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아플 때 찾아가주고 생일을 챙겨주고 마음이 힘든 날 차 한 잔을 함께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잃지 않는 것이 노년의 진짜 행복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관계가 오래갑니다. 그리고 마음을 쓰는 데 드는 비용은 단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나를 위한 소비를 망설이지 말 것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주변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에게는 인색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노년은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돌봐주지 않는 시기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편한 신발을 사고 치료받아야 할 곳은 치료받고 하고 싶은 취미가 있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은 삶의 기반이고
건강을 돌보는 데 쓰는 소비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의학적으로도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하고 뼈의 밀도도 줄어들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과 돈은 인생 후반부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5번째 약속은 감사와 용서를 삶의 습관으로 만들 것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예전에 받았던 상처, 이해받지 못했던 순간들, 후회, 죄책감. 이런 감정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기엔 남은 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때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입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사 일기를 쓰는 노년층이 우울감이 37% 감소했다. 는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감사에서 옵니다. 6번째 약속은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자식으로, 배우자로 살아오느라 나를 미뤄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그 어떤 역할보다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거울 속에 나에게 고생했다, 잘 살아왔다 라고 말해주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은 행동입니다. 자기의 self-love는 노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 도구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쓰지 않으며 내게 진짜 필요한 것만 선택합니다. 결국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평화롭고 가장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노년의 행복은 타인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 조용히 살고, 돈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고, 남은 시간을 불필요한 감정에 쓰지 않으며 나를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삶을 가장 빛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비교하지 말고,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세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평화를 만들고 평화로운 마음이 남은 인생을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